네, 프로의 시선 출발합니다. 2023년의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순매수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코스피는 그런 와중에도 2600선 안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 흐름이 좀 약세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닥의 하방을 지지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3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중 261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좋은데 2600선 살짝 위에서 지금은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승률이 그렇게 시원치는 않습니다. 내일 27일 배당락일을 앞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영향이 있는 건지 오늘장 지수 어떻게 흐름 보세요? 예, 일단 뭐 단기 반등이 이제 강하게 올랐죠. 사실은 최근에 거의 V자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차트,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 9월 달에 이제 명절 이후에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쭉 올라오는데 V자 반등을 거의 했고요. 그게 제자리가 거의 이제 2600대인데 여기 와서부터는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주체는 누구냐? 결국 외국인들이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은 좀 사고 있지만 뭐 현물은 거의 사는 게 없고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정도만 뭐 지금 사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좀 사주면서 지수가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배당락 전에 차익 매물도 일부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오늘 지수는 플러스가 코스피 같은 거 나오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형주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닥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이제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관련된 종목들, 뭐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기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수급적으로 급등락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그나마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 오랜만에 큰 건이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 정도 보이고 있고 그 외 단의 이제 종목들은 좀 일부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서 뭐 좀 에이직 반도체라고 하는데 뭐 아직 반도체라고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모습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말 들어서 속도 조절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들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조금 더 룸을 열어두고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단언하기는 그렇고 분위기는 지금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해서 약간 좀 집중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쪽 분위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하에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고 또 성장주 안에서도 집중을 받는 종목이죠. 그렇다면 같은 성장주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LS 머트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최근에 신규 상장주 상장을 하고 나서 수급도 많이 쏠렸었고 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마이너스 5%인데 올해 피날레는 제약바이오인가요? 김종효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규 성장주 같은 경우에 뭐 상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락을 언제 할 것인지와 하락했을 때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가격이 정말 적정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오른 이유는 수급적인 이유가 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나서 상단 매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말 그대로 대마불사가 되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에 편입될 이슈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그 패시브 수급이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상 오히려 들어가게 되면 탄력이 줄어들지만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들 주가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예측 이런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오늘 뭐 빠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빠지고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 급등한 바에 비하면 오늘 빠지는 건 빠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한 5일 정도의 그 최근의 거래를 보시면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정도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저는 뭐 확실하게 지수 편입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이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렇게 흔들어도 아래로 흔들어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투자자들만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 소위 이제 프로급 트레이더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싼 가격에 이 종목을 뭐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라 비중을 줄일 때라는 거죠.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나중에 아픔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뭐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는 욕심낼 때가 아니라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될 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더 좋은 그런 재료들이 나오게 되면 그들 종목으로 거래가 집중되면서 이들 종목은 거래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변동성은 매도 기회도 주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이건희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부터는 반등 시마다의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관해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비중 축소하는 구간이라고 하셨고 언제든지 신규 상장주를 대체할 만한 종목군이나 섹터군이 이제 시장에서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확 줄어서 이제 매도할 기회를 놓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보유하시는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 이건희 부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자체 시장에서 많이 없고요. 연말이라 이제 연말용 용돈을 이렇게 세이브하느라 거래대금이 없는 건지 1월 달에 다시 이 자금들이 컴백을 하는 건지 만약에 컴백을 한다면 어떤 섹터로 좀 자금 몰리면서 섹터가 주목받을 거다라고 보세요? 일단 12월 달에 오늘 이번에 이제 12월 22일자로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는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12월 중순 넘어가면 거의 그런 자금 집행이 안 되는데 지금 자금 집행이 됐다는 부분은 약간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의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달에 자금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12월 한 중순 넘어가면 대부분 휴가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주 동안 뭐 길게는 뭐 한 달도 쉬기 때문에 적어도 2, 3주 이상은 쉽니다. 그러면 이 돌아가면서 쉬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패시브 자금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1월 효과, 뭐 1월에는 이제 뭐 사실은 새로운 해로 바뀌면서 여러 이제 정부 정책들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신규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땐 12월 효과가 먼저 온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12월 달에 성장주 쪽에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좀 시세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아마 1월 달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반도체 섹터도 중간 그 가운데 보면 내용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뭐 HBM 장비주로 시작해서 그 안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순환매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그동안 금리 상승기 눌려왔던 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정 매매랑도 좀 관련이 있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요. 또 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CE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여전히 모멘텀은 이쪽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서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또 CES 같은 경우도 각 기업들이 여기서 어떤 기술을 선보이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또 발굴되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1월 달도 생각보다는 재미있는 장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바이오 둘 다 일정 매매로서 1월까지는 훈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섹터로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께 말씀 드려보고요. 저희가 들은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1월 달까지는 집중을 받을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 랠리 가지 않았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잘 버텨주고 있고 반도체 투톱이 가져야 코스피 지수가 가주잖아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영향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는 이 투톱이 지수를 끌어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오히려 내일 그리고 1월 연초에는 이들 종목이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관 매수가 7천억이 들어오는데 지수가 못 올라오고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가 저가 매수로 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주에 대해서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수를 견인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베이시스 바뀌었을 때 혹은 배당락, 이론 배당락 이후에 시장의 베이시스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매수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군들엔 대량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에 쌓였던 게 한 3, 4조 가량 되는데 이 물량들이 나왔을 때 이걸 누가 강하게 받을 거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내년 한 해 내내 반도체를 좋게 보지만 오히려 짧게 보면 뭐 내일부터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못 담은 분들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안 쓸 거냐, 내년도에도 쓸 거고 오히려 업황 피크는 2025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피크는 내년에 오긴 오겠지만 그래도 피크 오기 전까지는 더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 이런 종목에 속지 마시고 이런 종목의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이들의 기술력이 지금 하이엔드급의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삼성에다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일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아식 물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이엔드 제품에 들어갈 거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BM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테마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은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메인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고 그다음에 이들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거기를 채우는 재료와 소재, 그다음에 뭐 장비 종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제가 포터에서도 했는데 뭐 이제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게 HBM과 연관된 디자인하우스가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그쪽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HBM 안에서 진짜로 연계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 내년에 피크 찍겠지만 그 전까지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도 보셨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부장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이것도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KB증권에서 미국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이제 규제를 검토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거다.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실적의 수혜를 얻을 거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세요? 일단 뭐 당연히 좋아지겠죠. 일단 중국 뭐 범용 반도체를 못 쓰게 하면 일단 뭐 하이엔드급이 아닌데 이것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산을 더 많이 사용을 할 텐데 문제는 근데 이 중국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보다는 더 중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재고 소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장비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중국을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 소식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국산화 과정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걸 갖다 쓰면 되는데 굳이 비싸게 수율이 안 나오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를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자체도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걸 쓰는 것이 훨씬 편하죠. 편한데 미국이 이걸 푼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풀어야 중국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지금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입지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우리 부장님 말씀 들어봤고 하나 더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오고장 들어서 더 강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지금 24%, 25% 가면서 와 상한가 시도까지 하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서 가온칩스, 에이지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코아시아까지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많은데 어떤 종목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에이징랜드는 뭐 TSMC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업체니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이 회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뭐 완벽하게 인지했다기보다는 지금 디자인하우스라는 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정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하우스가 그동안 엄청나게 디자인을 많이 하면서 역량을 키우면서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은 그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업계 이제 평판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주문형 반도체 이제 에이징 뭐 아식 뭐 아직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ASIC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될 겁니다. 이게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점점 커질 거고 MPO 시장도 커질 거고 그러면
결국에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온 거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직접 디자인하기에는 너무 품종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 다품종들을 소화시켜줄 디자인 하우스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논리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면 지금 주가도 고평가다? 지금 이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사실은 별 이상할 말할 것이 수가 없는 없다. 거,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많죠. 에이징랜드뿐만 아니라 오늘 뭐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IP 관련돼서 퀄리티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 순환매가 돌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네, 에이징랜드 상한가 지금 딱 도달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께 레고캠바이오 여쭤보겠습니다. 브리핑에서 ADC 기술 이전 2.2조 원 규모라고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왜 주가가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거죠? 뭐 최근에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총액 규모는 중요하지 않죠. 처음에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의 성공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10%가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고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 대비해서 한 7%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았죠. 그러면 처음에 마일스톤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자체가 그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일스톤 금액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죠. 아예 드랍된 경우도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3, 4년 전에 꽤 큰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업들도 꽤 많단 말이죠.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를 보실 때는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불타오를 것은 뭐 뻔한 일인데 먼저 이렇게 불타오르면 상대적으로 이슈가 나타나는 1월 초반 구간서부터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내년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책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신용지표가 좋아질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년도에는 신용지표가 오히려 급등하면서 도산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 중에 생각보다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기업들의 대부분이 지금 적자 기업이죠.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일스톤을 이번에 받았는데 마일스톤을 한 1,000억 정도 받았는데 이 기업이 영업 적자를 지금 한 500억 정도 내고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 받은 거거든요. 그럼 2년 안에 또 대규모 계약이 계속 연이어서 터져줘야 이 기업도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시총은 커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와 투자 산업의 방향이라는 것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동의하지만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정책금리가 낮아져도 이들의 조달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년에 한미약품, 뭐 종근당 뭐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짧게 매매하고 한미약품처럼 좀 덩치가 큰 종목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부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 TV 지금 그 트위치 대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네. 여론 같은 거 보면 네이버 취지직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트위치가 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네이버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는 되죠. 근데 취지직이 갖고 있는 능력도 여전히 뭐 뛰어나고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가 워낙 큰데 게임 스트리머 자체는 아프리카 TV가 원래 독보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트위치의 시청자 수 1위 업체, 1위 스트리머인 우아쿠시라는 분이 일로 간다는 얘기가 또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많이 오른 건데 아프리카 TV가 승기를 잡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여러 사업이 있죠. 그래서 한 사업부가 담당을 하는 거고 여기는 회사가 사활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게임 관련돼서는 리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 TV는 그동안 조금 트위치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들은 해소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까지 오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내용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